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이 핵 협상을 이틀 앞두고 이란군과 핵시설에 공습을 감행해 이란군 최군 사령관과 핵과학자 여러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란의 반경 예고로 양국의 전면전 위기감이 커지면서 국제유가와 환율이 급등했고 코스피는 열흘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차명대출과 부동산 차명관리 의혹이 불거진 오광수 민정수석의 사의를 임명 닷새 만에 수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란 특검의 조은석 전 감사위원, 김건희 특검의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최혜병 특검의 이명현 전 국방부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동의 화약고가 또 터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국 면적의 75배에 달하는 이란을 선제 공격했습니다. 작전명은 일어서는 사자. 이란의 군부 최고위급 지도자 2명이 사망했고 핵과학자 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란도 드론으로 가혹한 응징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개입 가능성 등 확전 우려는 커졌습니다. 지금부터 5차 중동전쟁 위기, 그 이유와 파장, 대응 방향을 집중 보도해드립니다. 먼저 한여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이 트기 전 이란 수도 테헤란에 큰 섬광이 번쩍입니다. 건물은 화염에 휩싸였고 놀란 주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현지 시각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 공습을 감행하며 이란 곳곳이 무방비로 공격당했습니다. Moments ago, Israel launched Operation Rising Lion, a targeted military operation to roll back the Iranian threat to Israel's very survival. 이스라엘의 미사일은 핵시설과 군부 지도자 은신처 두 곳으로 향했습니다. 수도 테헤란뿐 아니라 핵 관련 시설이 포진되어 있는 나탄즈와 타브리즈 지역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이란 핵 프로그램의 심장부인 나탄즈 핵시설이 핵심 표적이 됐습니다. 핵무기 제조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이 생산되고 있어 이스라엘의 공격 대상 1순위로 꼽혀왔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이란 군부 투톱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호세인 살라미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과 모하마드 호세인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이 모두 숨지며 이란 정권은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이란은 강력한 보복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아야톨라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이스라엘이 악랄한 본성을 드러냈다며 가혹한 응징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 영토를 향해 100대 이상의 드론을 출격시키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긴급 강요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전에 이스라엘의 공습 계획은 알았지만 작전에 개입하지는 않았다며 이른바 성급기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미국 백악관은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행사 중 자리를 떠 백악관 참모진과 긴급 강요회의를 열었습니다. 공습 직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에서 대규모 충돌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전에 공습 계획을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There's a chance of massive conflict. We have a lot of American people in this area, and I said, we got to tell them to get out because something could happen soon. 다만 이번 사태와 관련해 미국은 이스라엘의 작전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번 공격은 이스라엘의 단독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이란을 향해서 미국을 표적으로 삼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직접적인 보복 대상에서 미국을 제외시키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란은 미국의 협조와 허가 없이는 공습이 이루어질 수 없다며 보복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ما دستوری بهش داریم و بدون ملاحظه همه اونها را در کشورهای میزبان مورد هدف قرار خواهیم. 현재 중동 지역에는 약 4만 명의 미군과 항공모함 칼빈스남이 주둔 중인 가운데 전면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격화되는 중동 지역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동 위기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이고 대응입니다. 무엇보다 이란 현지 교민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안보 긴급점검 회의를 소집하고
우리 국민 안전과 예방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승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소식이 알려진 지 3시간여 만에 소집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교민들 상황을 잘 파악해서 피해가 있는지 또 피해 예방을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통령은 안정화 국면을 지나고 있던 우리 경제가 상당히 불안한 상태로 빠지고 있는 것 같다며 외부 충격에 큰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주문했습니다. 또 경제 안보 문제는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충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충분히 필요한 조치들을 잘 해나갈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하던 일 열심히 잘 하시면. 외교부는 현재까지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인한 우리 국민 피해는 없다고 파악했습니다. 이란에는 주재원 등 교민 100여 명이 체류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상황 악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중동 위기 불안에 우리 금융시장은 출렁거렸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상승세였던 주식시장은 주춤했고 환율은 올랐습니다. 특히 정부는 유가가 불안해지면서 비상 대응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경제 상황과 대책, 이혁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우리 증시는 파랗게 질렸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상승세를 이어오던 허니문 랠리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0.87% 떨어지면서 2,900선이 무너졌고 코스닥은 2.6%나 추락했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환율과 유가는 급등했습니다. 환율이 10원 넘게 뛰면서 1,370선 코앞까지 다가갔고 국제 유가도 한때 14%나 폭등했습니다.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증가해서 금이나 달러나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통화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으로 분류는 안 되니까. 정부는 연달아 긴급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석유의 72%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은 이란이 중동 원유를 들여오는 호르무즈 해협을 막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국내 석유 가스 비축량을 확인하고 유사시 상황별 대응 계획에 따라 과감한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중동 사태 비상 대응반은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중동 상황과 시장 동향을 24시간 감시해 이상 징후에 바로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선제 공격, 왜 지금이고 이란의 반격에 따른 중동 전쟁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국제부 이한나 기자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이스라엘이 왜 지금 이란을 공격한 건가요? 시점이 가장 궁금해요. 네,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스라엘은 최대 전략 경쟁국인 이란을 타격할 기회를 줄곧 엿보고 있었는데요. 오는 15일 미국과 이란의 6차 핵 협상을 앞두고 이란이 가장 준비가 안 된 시점에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핵 협상이 성사될 경우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가능성을 우려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Very importantly, we had some very good talks with Iran yesterday and today, and let's see what happens. 여기에 트럼프가 최근 이스라엘의 공격을 만류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방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스라엘이 공격하기 좋은 명분이 만들어졌다는 분석입니다. 네,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을 앞두고 이를 싫어하는 이스라엘이 허를 찔렀다. 근데 작전명이 일어서는 사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네, 이스라엘은 역사와 문화에서 사자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 사자는 유대민족의 상징으로 자주 사용되는데 예루살렘의 사자문, 유다의 사자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구약 성서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예언으로 사자처럼 우뚝 선다는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결국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 타격이라는 목표를 이룰 때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네, 계속해서 공격을 할 것이다. 이란의 드론 공격도 있었는데 아니면 추가 공격 가능성도 좀 있습니까?
이란의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이란 최고 지도자인 하미네이 성명을 보면 강경합니다. 예. و ذات خبیث خود را با زدن مراکز مسکونی بیش از گذشته آشکار کرد. 전문가들은 이란이 드론 공격 외에 추가 보복에 나설 수는 있지만 이스라엘과의 전면전에 나설 가능성은 적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가자 전쟁이 오래 지속되면서 시리아와 하마스 등 친이란 세력인 저항의 축의 군사력이 약화된 점도 전면전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유입니다. 전면전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렇다면 제5차 중동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 이렇게 평가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4번의 중동전쟁은 기본적으로 국경선을 넘나드는 전면전의 양상을 띄었습니다. 중간에 나라들이 너무 많아요. 그 영공을 그냥 고스란히 놔두고 두 나라가 전쟁하게 전면전을 하도록 그냥 보고 있다? 이란과 이스라엘은 지금 그럴 계제는 아니에요. 중간에 있는 미국 입장에서도 중동전쟁으로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없는데요.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는 미국이 엄청난 예산을 중동전쟁에 투입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결국 중재에 나설 것이란 전망입니다. 네, 현실적으로 이란이 대대적인 반격은 어려워 보이고 중동전쟁 확산 여부 가능성도 크지 않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였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낙마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적임자로 내세웠던 오광수 민정수석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차명재산 의혹에 임명 닷새 만에 물러나게 됐습니다. 이 소식은 먼저 정태훈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광수 민정수석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임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임명 닷새 만이자 이재명 정부 첫 고위공직자 낙마입니다. 오 수석은 임명 직후부터 차명부동산과 대출 의혹으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자 수차례 사의를 표명했는데 초기에는 반려됐으나 결국 수용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국정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존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후속 인선도 실용과 능력 위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히 인사를 단행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낙마에 따라 인사검증의 무게가 도덕성으로 이동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국민의힘은 첫 낙마가 인사검증을 책임지는 민정수석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재발 방지와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정부 출범 초기 검증에 취약한 상황에 아쉬움을 표시했습니다. 이어서 김도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오광수 민정수석의 낙마를 두고 대통령실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인사 검증을 책임지는 민정수석부터 검증에 실패했다면서 사의를 수용하는 것으로 사태를 무마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검증 실패와 안일한 대응에 대해 깊이 직접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들께 약속하기를 바랍니다. 여당에선 이 대통령의 적절한 판단이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윤준병 의원은 인사검증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에겐 강한 도덕적 권위가 요구될 수밖에 없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초기 검증이 아쉬웠다면서도 전임 정부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지 않은 탓이란 지적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용산 집무실을 무덤같이 만들어 놓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전혀 만들어 놓지 않은 이 전임 정부의 행태는 좀 두고두고 좀 비판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실이 빨리 업무를 정상화하도록 전임 정부 사람들이 도와줘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인사 낙마가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검찰개혁에 맞는 후속 인물도 찾아야 합니다. 오광수 민정수석의 낙마 후폭풍. 대통령실 출입하는 서남빛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 기자, 오광수 민정수석 하마평 나올 때부터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사표가 수리된 건 언제쯤입니까? 사의를 표명한 시점, 이 시점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 시점은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요. 부동산 관련 의혹이 터진 이후에 오 전 수석이 한 차례가 아니라 여러 차례 사의를 표명을 했었다고 합니다. 부동산 차명으로 관리하고 또 재산 신고에서 누락을 했다는 그 의혹이 제기됐을 때 오 전 수석은 당시에 송구하다, 또 부끄럽다라는 입장을 밝혔었죠. 하지만 이후에 차명 대출 의혹 등이 추가로 터지자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여러 차례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수리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첫 사의 표명 때 즉각 수리하지 않았던 걸로 봐서는 이 대통령이 처음에는 오 전 수석으로 그대로 가려 했던 게 아니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 전 수석이 거듭해서 사의를 표명한 데다가 자칫 잘못하면 국정 동력을 해칠 수 있다라고 하는 청와대 참모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민정수석이 조기 낙마를 했습니다만 능력 중심의 인사를 하겠다라는 대통령의 그 원칙은 흔들림이 없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렇다면 후임 인사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당장 대통령이 G7으로 해외 순방이 있습니다.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그렇습니다. 다음 주죠. 바로 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로 떠나게 됩니다. 추가 인사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하는 만큼 순방 이후에 민정수석 인선이 있지 않겠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초에 오광수 전 수석과 함께 민정수석 후보로 거론이 됐었던 이태형 변호사는 민정비서관으로 내정이 돼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 전 수석의 사퇴로 인해서 다시 수석 자리에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네, 오광수 민정수석이 나가면서 검찰개혁에 호흡을 같이 맞춰야 할 법무장관과 차관의 인선도 늦어지거나 혹시 이 팀 구성이 바뀔 가능성도 있을까요?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법무차관 자리는 지금 빨리 인선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겠죠. 3대 특검에 보낼 파견 검사를 정하기 위해선 지금 장관도 공석이기 때문에 차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광수 전 수석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이진수 대검 형사부장이 법무차관 자리에 유력하게 거론이 됐었는데요. 오 전 수석이 사퇴를 하게 되면서 차관도 다시 원점 검토되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의 첫 낙마 후폭풍 살펴봤습니다. 서남백 기자였습니다. 예, 정치권 소식 이어갑니다. 취임 9일째에 접어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도 경제, 안보, 민생을 두루 챙겼습니다. 먼저 5대 그룹 총수와 주요 경제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도시락 회동에서 이 대통령은 경제 핵심은 기업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장가희 기자입니다. 집권 초기부터 경제 대통령 행보를 보이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9일 차에 경제인 간담회까지 열어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업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외교 안보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그 핵심이 바로 경제고 그 경제의 또 핵심은 바로 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대통령은 공정한 경제 생태계 조성도 약속했습니다. 기업 활동에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없애고 공정한 시장 조성을 위한 규제는 단호히 유지하는 규제 합리화도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미국발 관세 폭탄 등으로 기업 활동에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습니다. 한다 만다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엇을 결정할 수 없는 이 불안한 시간이 계속 흘러서 기업인들이 사업을 결정하거나 투자를 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것도 한번 사실입니다. 새 정부 경제 정책에 협조할 뜻도 밝혔습니다. 대통령 되시고 나서 제가 선생님 자서전 읽어봤습니다. 청년들한테 꿈을 줘야 되겠다. 앞으로 잘 된다는. 간담회는 예상 시간을 훌쩍 넘겨 140분간 진행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음 주 G7 정상회의에서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통상 외교를 펼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일정도 분주한데요. 다음 주 G7 정상회의에 이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에선 무리하지 말자는 신중론도 있었지만 결국 참석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입니다. 한미 정상의 첫 만남을 앞두고 이 미국 고위급 외교 당국자는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 내용은 주진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미국 고위급 당국자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Congratulate President Lee on his victory and to congratulate the Korean people on a successful election. I'm also here to talk about our alliance, which is the linchpin of security in the Indo-Pacific.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친서 외교에 시동을 걸었고 우리 정부도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가운데 한미 대북 정책에 조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또 G7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대면 소통이 유력한 만큼 관련한 논의도 진행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G7에 이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의에도 참석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나토에 참석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며 확정은 아니지만 갈 수 있다고 밝힌 겁니다. 대통령실 안에서 나토 참석은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할 수 있다는 의견과 미국 등 자유진영 국가들과 만날 수 있는 외교의 장을 피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대립했지만 결국 참여하는 쪽으로 기운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 접경 지역도 찾았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전방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했고 예정에 없던 파주도 방문해 대북방송 중단 이후 주민들의 일상도 살폈습니다. 계속해서 표선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후 일정 대부분을 경기 접경지에서 보냈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군부대를 방문해 최근 자긍심에 손상이 있을 수 있지만 국민들은 장병들의 충성심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위축된 군인의 사기를 북돋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싸울 필요가 없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거 중요하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더 중요하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들고 평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확실한 안보죠. 후보 시절부터 말했던 협력 기반의 안보관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이 대통령은 파주로 이동해 접경 지역 주민들도 만났습니다. 그제 우리 군의 대북방송 중단에 따른 주민들의 달라진 삶을 점검하러 나선 겁니다. 주민들이 덕분에 잠을 잘 수 있다며 감사를 표하자 이 대통령은 선거 때 약속했지 않냐며 앞으로도 신경 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소음 피해를 해결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정신병원 치료받으러 다니는 분도 계시다고 하던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데 생기지 않도록 정부에서도 좀 더 신경 쓰고. 남북 긴장 완화를 강조한 이 대통령은 허가받지 않은 헬륨가스 대북 풍선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본소득 실시 지역 연천에서 현장 점검도 하며 안보와 민생 투트랙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내란, 김건희, 최혜병, 이른바 3대 특검도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검 후보자 추천을 받은 지 만 하루도 안 돼 지명을 마쳤는데요. 3명의 특검은 사초 쓰듯 객관적으로 진실규명에 나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최희지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3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특별검사를 지명했습니다. 내란 특검에 조은석 전 감사위원을, 김건희 특검에는 민중기 변호사를, 최혜병 특검에는 이명현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특검 준비 절차에 앞서 조 특검은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사초를 쓰는 자세로 특별검사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특검은 곧이어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과 경찰 특별수사단을 잇따라 찾아 조언을 구하는 등 발빠르게 특검 준비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특검과 이특검은 우선 현재 근무 중인 사무실에서 특검에 임하는 입장을 말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객관적으로 좀 사건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진실을 명백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각 특검은 앞으로 최대 20일 동안 함께 일할 특검보 인선 작업과 사무실을 물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준비 절차가 빨라질 경우 이르면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특검 수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역대 특검 수장들은 검찰 출신이 많았지만 이번엔 출신이 다양한 것도 특징입니다. 이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는 게 관건이란 말도 나오는데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 특검 후보를 추천한 데다 새 특검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보수 진영과 대척점에 섰던 인사들이기 때문입니다. 특검 면면을 현지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3대 특검에 지명된 조은석, 민중기, 이명현 특별검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 군 출신입니다. 역대 특검 수장이 대부분 검찰 출신이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집권 여당의 반검찰 정서가 특검 인선에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내란 특검을 맡은 조 특검은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고검장을 지낸 뒤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지난 정권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맡았을 때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며 재심의를 지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조은석 감사위원회 검토 의견서를 제출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난감한데요. 저는 용의는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을 맡은 민특검 역시 윤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인물입니다. 민특검은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지냈고 지난 2018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전 대통령과 사법농단 수사를 두고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수사의 밀행성에 비춰봐도 그리고 적절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최혜병 특검으로 지명된 이 특검은 군 법무관 출신으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대리인단 측 추천을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998년 병무비리 합동수사에 참여해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아들 병역 비리를 수사했고 당시 수사 외압을 폭로해 주목받았습니다. 3대 특검은 모두 범여권의 추천으로 임명되고 이전 정부와 뚜렷한 대립각을 보인 만큼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는 게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이렇다 보니 특검을 향한 여야 반응도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민주당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지지를 보낸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어서 김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임명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각종 범죄 혐의들이 조속히 규명되고 단죄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노력과 협조를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야당의 거센 저항을 견제하면서 특검에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악의 뿌리가 깊은 만큼 저항도 거셀 것입니다. 세 분의 특검이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성역 없는 진상 규명에 힘써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용 특검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검의 목적이 결국 야당 탄압, 정치 보복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당 탄압, 정치 보복성 수사로 흘러가게 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또 특검이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며 특검의 공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지명된 분들을 보면은 민주당 성향이 강하거나 친여 성향들이 강한 인사들로 과연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야권 인사들을 정조준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은 후폭풍을 우려하며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3선의 김병기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국정원 출신인 김 의원은 대표적 친명계 인사를 꼽히는데 취임 일성으로 검찰, 사법, 언론개혁 과제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원내 167석의 거대 여당을 이끌 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3선 김병기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제적의원 80%와 권리당원 20%를 합산해 진행된 선거에서 김 의원은 4선의 서영교 의원을 꺾었습니다. 당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구체적인 득표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26년간 국가정보원에 재직한 뒤 서울 동작갑에 출마해 국회에 입성한 김 의원은 당내 대표적인 친명계 인사로 꼽힙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 재임하던 시절 수석 사무부총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총선에선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맡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교두보가 되겠다고 밝힌 김 의원은 내란 세력의 척결과 속도감 있는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검찰, 사법, 언론 등 산적한 개혁 과제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반헌법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실의 마지막 조각까지 찾아내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추경은 물론 상법 개정안이나 방송 3법 등 산적한 쟁점 법안의 처리는 김병기 원내 지도부의 첫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1년을 맡아서 분골 쇄신하겠습니다. 상법은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는 차기 전당대회까지 당대표직을 겸하며 당정 소통과 원내 전략 등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지금부터는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 서대문구에서 사다리차가 철도길 위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열차 운행이 5시간 넘게 중단되며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는데 사다리차 운전자의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손성민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아파트 앞 도로에서 사다리차가 점점 기울더니 결국 철로 방향으로 넘어집니다. 차량이 쓰러지는 충격에 CCTV 화면이 일시적으로 끊깁니다. 오늘 오전 8시 20분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삿짐을 옮기려던 사다리차가 선로 쪽으로 넘어졌습니다. 쓰러지면서 이제 쿵 소리가 나면서 고압선 일부가 끊어져 가지고 열차도 이제 운행 중단해야 될 것 같다고 2차로 2번 신고를 했어요. 이 사고로 경의중앙선 서울역과 행신역 사이 상하행선과 KTX 운행이 차질을 빚었고 출근길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사다리는 맞은편 주택가까지 덮쳐 건물 일부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방송으로 이상이 생겼다고 나오길래 5분 이상은 걸었던 것 같은데 길이 안 보여가지고 저희가 후레쉬 켜고 넘어갔거든요. 소방당국은 장비를 동원해 사다리차 윗부분을 절단했고 약 6시간 만에 선로에서 사다리차를 제거했습니다. 사다리차 운전자인 40대 남성 A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해당 아파트까지 운전해온 사실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서울 강남구 음마아파트 하수도관 공사 현장에서 매몰 사고가 발생해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안정모 기자입니다. 119 구조대원들이 공사 현장 1m 깊이의 구덩이에서 흙을 퍼내고 있습니다. 추가 장비는 현재는 필요 없는 상태. 오늘 오후 1시쯤 서울 대치동 음마아파트 하수관 교체 공사 도중 관리사무소 직원 2명이 흙더미에 파묻혔습니다. 공사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12명가량이 투입됐고 하수도관이 막힌 지점을 찾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파트에 있는 관이나 이 땅속에 있는 관이나 오래돼서 다 낙후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진짜로 오래돼서 불안한 곳에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소방당국은 구조작업 40분 만에 매몰된 2사람을 구조했습니다. 50대 남성은 경상에 그쳤지만 어깨까지 매몰된 6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끝내 숨졌습니다. 이번 공사는 사유지 내에서 음마아파트 자체적으로 시행된 만큼 구청의 인허가는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관리사무실 총책임자인 관리소장은 공사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사 현장에는 토사물 쏠림을 방지하는 가시설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 3명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확인에 나설 예정입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제주도에 곧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해 내일까지 최대 250mm의 비가 내릴 걸로 예상됩니다. 주말 동안 다른 지역에도 굵은 빗방울이 내릴 전망이라
강이나 계곡으로 나들이를 가신다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강세연 기자입니다. 오늘 밤부터 제주도에 거센 폭우가 쏟아집니다. 내일까지 최대 180mm 이상, 산재는 250mm가 넘는 비가 예상되는데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집중적으로 내릴 전망입니다. 낮은 고도에서 강하게 부는 바람인 하층 제트가 불기 때문입니다. 하층 제트를 타고 온 수분한 공기가 한라산 같은 높은 산을 만나면 지형을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이때 공기는 비구름이 돼서 주위에 강한 폭우를 쏟아내게 됩니다. 하층 제트는 과거에도 극한 호우를 유발했습니다. 지난해 7월 군산 어청도에는 1년 강수량의 12%에 달하는 비가 1시간 동안 쏟아졌고 내륙에도 시간당 100mm 수준의 호우가 내렸습니다. 새벽에 2시쯤에 비가 억수로 내렸거든요. 잠에서 깨가지고 놀래가지고 나와보니까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막. 이번에도 제주도와 남해안의 짧은 시간 동안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토요일 오전까지 열대 수증기가 직접 부딪히는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다른 지역도 주말 동안 비가 내립니다. 토요일까지 수도권은 최대 40mm, 전라도와 경상도에는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비구름이 추가로 생기며 중부지방에 최대 60mm의 비를 더 뿌릴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인도공항에서 이륙 직후 추락해 폭발한 여객기에서 241명이 숨졌지만 1명이 기적적으로 생존했습니다. 생존 이유, 바로 좌석에 있었다고 합니다. 비행기가 의대 기숙사를 덮치면서 학생과 주민도 50명 이상 희생됐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공항에서 이륙하던 비행기가 고도를 잃고 급강하합니다. 곧이어 비행기는 거대한 폭발과 함께 불덩이가 됐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오후 1시 38분쯤 인도 아마다바드 공항에서 영국 런던으로 향하던 비행기가 이륙 5분 만에 추락했습니다. हादसा शायद हो सकता है अगर यही हाइट अगर उसके लेके आगे हुई तो वो मेरा जो शक था वो सही निकला. 연료를 가득 채워 폭발이 컸던 상황에서 승객과 승무원 242명 중 단 한 명의 승객만이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생존자는 30대 영국 국적 남성으로 비행기 날개와 가까워 보강용 구조물이 많은 11A 좌석에 탔다가 살아남았습니다. Even though it's survived, yeah, it's a miracle. Like, still worried about all the brothers, my other brothers. 여객기는 의대 기숙사와 주택가를 덮쳐 의대생과 주민 50여 명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기인 에어인디아 171편은 보잉 787 드림라이너 기종으로 해당 기종은 2009년 첫 비행 이래 추락사고는 처음입니다. 보잉은 179명이 숨진 지난해 12월 무안공항 제주항공 2216편 참사와 157명이 숨진 2019년 에티오피아 항공 302편 참사에 연루되는 등 악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중국 샤오미 전기차가 또 사고를 냈습니다. 이번엔 차량 16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가성비가 워낙 좋아서 대륙의 실수라고 불린 샤오미 전기차였지만 이젠 대륙의 진짜 실수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 김한준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흰색 차량 한 대가 갑자기 다른 차량의 측면을 들이받습니다. 그제 저녁 중국 허난성 정저우시의 한 교차로에서 샤오미 전기차 SU7이 차량 16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부상자 중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현지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지만 또 오작동이라는 여론이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3월 샤오미가 내놓은 첫 전기차인 SU7은 지금까지 26만 대나 팔렸지만 최근 너무 잦은 사고로 안전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SU7의 사고 영상과 화재 모습이 중국 SNS에 깔려 있을 정도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자율주행 모드로 달리던 SU7이 고속도로 가드레일에 부딪힌 뒤 불이 나 탑승객 전원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天天修小米啊，这辆还没走呢，下一辆小米手机又来了。 샤오미 전기차는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으로 대륙의 실수라고 불렸었지만 안전성을 보완하지 못한다면
대륙의 진짜 실수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지난달 진수하려다 넘어진 5,000톤 구축함입니다. 북한이 다시 구축함을 진수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강건함으로 명명했습니다. 큰 충격이 있어 괜찮은지는 의문인데 북한은 구축함을 더 건조하기로 했습니다. 김세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사고 발생 22일 만에 다시 진수한 강건함 진수식 현장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강건함 진수식에서 사고 구축함의 완전한 복구를 선언하고 침략적 상대에 대해 압도적인 군사적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동해는 물론 태평양을 드락처럼 드나들며 적대 세력들을 연해와 대양, 지상의 그 어디에 배겨 있든 선멸의 보복 타격을 가할 수 있게. 김 위원장은 딸 주혜와 강건함을 둘러보고 저녁에는 불꽃놀이를 관람했습니다. 북한은 내년에 최연함, 강건함과 같은 5,000톤급의 구축함을 2척 더 건조하겠다고도 예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강건함을 보면 일부 찌그러진 흔적이 보이는 등 짧은 시간 안에 완벽하게 복구했을지 의문을 제기했지만 북한의 해군력 확장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해군력은 대양 해군과는 무난한 연안 해군에 불과했습니다. 대양으로 나가서 거기서 북한의 해군력으로 위협하는 그런 능력을 과시하겠다라는 것이. 북한은 지난 4월 최연함 진수식에서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국과 추종국가를 비판하며 한국을 따로 언급하지 않아 그 배경이 주목됩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들썩이면서 가계대출이 다시 비상입니다. 열흘 만에 1조 7천억 원이나 불어났는데 부동산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지 않으면 상승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보도에 강서영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3,800세대 아파트. 지난 석 달간 무려 115건이 거래되며 서울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집값이 더 뛸 거란 기대감에 수요가 몰리며 거래가 폭발한 겁니다. 물건이 없어서 못합니다. 있는 대로 다 털어나가니까 미친 듯이 나가니까. 이날까지 집계한 서울 5월 아파트 거래량은 6,800여 건으로 이미 지난달 거래량 5,400여 건을 20% 이상 훌쩍 넘겼습니다. 가계대출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달에만 6조 원이 늘며 8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고 이번 달에도 지난 열흘 동안 1조 7천억 원이 불어났습니다. 다음 달 대출 규제 강화가 예정돼 있어 그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막차 수요가 몰린 영향도 큽니다. 문제는 집값 상승폭이 가팔라지면서 가계대출 상승폭도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수도권 중심의 가격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 데다 8월에 금리 인하설도 있기 때문에 가계대출 증가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과 가계대출 안정을 위한 대책을 검토 중인 가운데 과열 지역의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요즘 계산할 때 지갑 꺼내는 대신 스마트폰 간편 결제 쓰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젠 스마트폰 꺼내서 앱을 켤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얼굴만 대면 1초 만에 계산이 끝나는 안면 인식 결제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권용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편의점에서 결제 단말기에 얼굴을 대자 순식간에 계산이 끝납니다. 사전에 얼굴과 결제 수단을 등록하면 물건을 살 때 이렇게 얼굴 인증이 1초 만에 되고 결제까지 이뤄집니다. 카드를 지갑에서 빼거나 앱을 켜고 인증 절차를 거친 뒤 결제를 하려면 10초 안팎까지 걸리지만 이 과정은 단 1초면 됩니다. 새로우니까 많이 흥미로워 하시는 것 같고 나이 드신 분들도 담배 사러 오실 때 이 페이스페이로 결제를 하세요. 지난 3월 페이스페이를 처음 선보인 토스는 서울 시내 2만 개 가맹점으로 시장을 넓혀가고 있고 한 발 앞서 페이스 사인을 내놓은 네이버페이는 대학교 학생 식당을 중심으로 젊은 층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원래 좀 번거로울 거라고 생각해서 쓰지 않았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간편하고 줄이 빨리 줄어드는데도 되게 유용하게. 이커머스 시장 성장과 더불어 하루 평균 이용 금액이 1조 원 규모로 커진 국내 간편 결제 시장.
그 중에서도 등록 한 번으로 어디서든 빠르게 결제할 수 있는 안면 인식 결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장 정착을 위해선 역시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가 필수적인데 토스는 얼굴 위변조 방지 기술로 가짜 얼굴을 걸러내고 있고 네이버페이도 얼굴 정보를 특징값으로 암호화하고 부정거래 탐지 시스템을 통해 비정상적인 얼굴 등록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간편함과 빠름을 장착한 안면 인식 결제가 결제 시장의 새 얼굴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권용거입니다. 요즘 어린아이들 보면 얼굴이 다 조망만 합니다. 귀엽고 예뻐 보일 수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닌데요. 얼굴이 작아지면서 치아가 날 공간까지 좁아져 고생하는 아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최은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1살 라빈이의 2년 전 치아 상태입니다. 한눈에 봐도 삐뚤빼뚤, 앞니는 돌출돼 있습니다. 자리가 좁으니까 이까지 삐뚤게 나고 여기도 삐뚤지요. 잇몸뼈가 좁아 치아가 나올 공간이 부족해 고르게 자리 잡지 못하는 겁니다. 뭔가 쥐 앞니 같았어요. 옆으로 봤을 때 뭔가 뻐드렁유지 같고 그래서 별명도 많이 붙어서. 쌍둥이 동생도 마찬가지. 턱이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좁아 보이고 턱이 좁아서 영붙이 나올 자리가 없어서 유치하고 다 겹쳐 있었던 거예요. 점점 서구화되며 얼굴이 작아지고 작아진 얼굴에 맞춰 위아래 턱뼈도 같이 작아지는데 그 위에 자리 잡아야 할 치아는 크기도 개수도 그대로라 고르게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방치하면 전체적인 치아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좁아서 못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매복되거나 뼛속에서 못 나와서 다른 이의 뿌리를 녹인다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날 자리가 다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방향은 좋은지 보셔야 되고 최근에는 3D 프린터가 보급되며 부작용이 큰 철사 방식이 아니라 탈부착이 가능한 투명한 플라스틱 틀을 통해 교정합니다. 3D 스캐너로 치아를 본뜨고 이를 기반으로 치아 이동 경로를 시뮬레이션해 환자 개인에게 맞춘 교정 틀을 단계별로 제작한 뒤 진행하는데 부정교합 진단을 받았다면 초등학교 저학년에 시작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설명입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는 로봇이 가장 많이 필요한 곳은 수많은 물건을 옮겨야 하는 물류창고입니다. 로봇 한 대가 사람 2명 몫을 해내고 있는 그 현장을 민지숙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택배 봉투가 쌓여있는 물류창고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물건을 하나씩 집어듭니다. 바코드가 잘 찍힐 수 있도록 뒤집거나 구겨진 부분을 반듯하게 펼친 뒤 레일 위로 밀어 옮깁니다. 택배 하나당 약 4초 정도가 걸리는데 AI 학습으로 4달 만에 작업 시간을 20% 줄였습니다. 이젠 숙련된 인간 작업자의 속도를 거의 따라잡았습니다. 수많은 물건을 빠르게 분류하고 옮겨야 하는 물류창고에서 로봇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물류 로봇이 창고 곳곳을 누비고 대형 화물을 옮기는 지게차도 사람의 조종 없이 운행할 수 있습니다. 무인 지게차는 1톤 무게의 화물을 이렇게 들어 올려 최대 2m 높이까지 운반할 수 있습니다. 물류창고에 많이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좌표로 움직이는 부분도 사람이 움직이는 부분보다 더 정확할 수도 있고요. 과거에는 사람이 물건을 하나씩 찾아다녀야 했지만 이제는 작업 대부분을 자동화 시스템이 대신합니다. 인력은 저희들이 보통 하면 한 50% 정도의 절감이 되고 물건은 오고 그걸 로봇가 피킹을 하기 때문에 그 인원 절감은 점점 더 줄일 수가 있고 24시간 가동도 할 수 있습니다. 숨가쁘게 돌아가는 물류 현장, 로봇과 자동화 기술이 24시간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매년 더워지는 날씨에 선선한 곳에서 잘 자라는 농작물 농사는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감자가 대표적인데요. 상황이 이렇자 더위에 강하고 활용도까지 큰 새로운 품종 감자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설민 기자입니다. 충남 서산의 수확을 앞둔 감자밭입니다. 아버지 때부터 이곳에서 감자 농사를 지었지만 감자 품종을 바꾼 뒤 올해는 수확량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일반 품종이 좀 다르게 관심을 좀 많이 가지면은
더 많은 수확량을 확보할 수 있어요. 가격도 좋고 그다음 판매도 좋고. 이 감자는 열악한 기후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데다 수확량도 기존 품종보다 30% 이상 늘어났습니다. 1978년 국내에 보급돼 전체 수확량의 80%를 차지하는 수미 감자는 기후변화로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대체 품종 찾기가 절실한 상황. 속이 노랗고 씨알이 굵은 이 감자는 달콤한 맛과 포슬포슬한 식감으로 튀김과 빵 등 다양한 식품에 활용됩니다. 감자의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항산화 물질인 그 시링산이 기존 감자 대비 170배 높습니다. 감자 화장품과 맥주 등 2차 가공품으로도 만들어지면서 추가 소득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군의 한국에서 개발한 K 감자 품종들이 전 세계 기후 환경에 최적화된 그런 품종으로서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감자칩으로 유명한 과자회사는 37년 전 감자 연구소를 설립해 신품종 개발에 전념하는 등 전 세계 감자 품종 다변화에 K 감자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빛과 바람의 화가로 불리는 미국의 리얼리즘 화가 앨리스 달튼 브라운의 대규모 회고전이 오늘 개막했습니다. 일상 속 아름다움을 섬세하게 담아내는 화풍으로 국내에서도 사랑받아 왔는데요. 바쁜 도심을 떠나 즐길 수 있는 전시회 바캉스에 심가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햇살이 따사롭게 내려앉은 분홍빛 벽의 창문 틈 사이로 잎사귀의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반짝이는 윤슬로 물든 바닷가를 바라보는 동안 현실과 환상의 경계는 흐릿해집니다. 사진을 방불케 하는 섬세한 붓질로 일상 속 고요함을 그려내는 화가 앨리스 달튼 브라운의 작품을 관통하는 화두는 빛과 바람입니다. 바닷바람에 살랑이는 커튼을 그려낸 작품을 바라보며 휴양지에 온 듯한 평온과 여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작가의 전 생애를 아우르는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회화와 드로잉만 모두 160여 점. 빛과 바람의 흔적을 담은 작품 앞에서 관객들은 그림 속 풍경 앞에 섰던 화가처럼 빈멍에 빠져듭니다. I think it's a way of communicating. It's wonderful to have a dialogue with people who respond to what I've made. 도심 속에서 여백의 미학을 느낄 수 있는 앨리스 달튼 브라운전은 9월 20일까지 여의도 더현대서울에서 열립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세계 여성 포럼 한국 지부가 오늘 매경 미디어센터 대강당에서 인공지능과 여성 리더의 혁신적 패러다임을 주제로 제1회 2025 글로벌 우먼 서밋을 열었습니다. 킴벌리 쿠퍼 자쿠아 세계 여성 포럼 글로벌 회장과 정현희 정진기 언론문화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세계 여성 리더를 대표하는 1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정 이사장은 인공지능이라는 큰 변화의 물결 속에서 여성 리더들의 연대와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한국 골프를 빛낼 샛별들이 골프존 MBN 꿈나무 골프대회에서 멋진 샷 대결을 펼쳤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함께 출전한 자매가 나란히 우승을 차지하는 진기록을 썼다고 하는데요. 우승 유전자를 가진 두 자매를 이규현 기자가 만났습니다. 필드 위에 선 아이들이 궂은 날씨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호쾌한 스윙을 선보입니다. 집중력을 잃지 않고 퍼팅을 성공시킨 뒤에는 안도의 웃음을 짓기도 합니다. MBN 꿈나무 골프대회에 참가한 골프 신동들은 비바람이 치는 날씨 속에서도 어느 프로골퍼 못지않은 투혼을 선보였습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의 주인공은 고학년부와 저학년부에 나란히 출전한 용현정, 용현서 자매였습니다. 두 자매는 대회 역사상 처음으로 자매가 모두 우승컵을 들어 올리는 진기록을 썼습니다. 동생하고 같이 우승하게 되어서 더욱더 기쁜 것 같아요. 언니와 같이 우승한 게 더욱 기쁘고 이영원 선수처럼 숏게임을 더 잘하고 싶어요. 남자부에서는 사포초등학교 6학년 윤태웅 군이 고학년 1위에 올랐고 대구신월초 4학년 김리원 군이 저학년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올해로 13번째 우승자를 배출한 골프존 MBN 꿈나무 골프대회는 한국 골프 유망주의 요람이라는 입지를 더 굳게 다졌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계속해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차츰 비구름은 전국을 뒤덮겠고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지의 많게는 250mm 이상, 남해안에도 최고 120에서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에도 최고 80mm, 서울 등 수도권에는 5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제주도와 남해안에 시간당 최고 50mm, 충청과 남부지방에도 시간당 1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요. 또 제주도와 남해안은 차츰 바람도 거세지겠습니다.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태풍급 돌풍이 예상돼 피해 없도록 시설물 점검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서울의 낮 기온 30도, 대전은 2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도 광주의 낮 기온 27도, 대구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오전 사이 전국에 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